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출산을 앞둔 여성입니다. 몇 달 전에만 해도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던 중임에서 몸도 무겁고 애기 힘들어서 현재는 일을 쉬고 있어요. 사실 미용 사업에 종사하던 중 아이 아빠가 버리고 떠나버려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던 그 순간의 생각이 변했어요. 단순히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어린 시절의 저와 닮았기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움직였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가족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저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엄마는 소위 말하는 첩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집을 간 인이었죠. 재혼 상태의 어머니가 이복 언니를 낙후시키는 이유불상의 불임으로 곤경에 빠지자 친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는 남자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남편을 빼앗기고 망신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이셨죠. 만나 별표 별표가 맞은 정보를 알자마자 아들을 낳아줄 엄마를 택한 거예요. 당시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잃을 것이 없어서 당연히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었죠. 그러한 엄마는 아들 만나주면 1억을 주겠다는 할머니의 제안에 홀려 나섰어요. 그렇게 엄마는 할머니의 이끌림을 받아 친정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한 엄마를 본 아빠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나의 탓이었어요. 당시 우리 엄마는 21살 나이의 미성숙한 여성이었거든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무리 손자 욕심이 나도 그런 어린 여자를 데려오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꼬셔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돌려보내세요. 어리면 더 좋지. 뭘 그러나요? 다 늙어 빠진 아처보다 훨씬 낫지. 그리고 제가 쟤 끌고 온 게 아니라 오갈 데 없어서 따라온 해야 억원의 손권이 걱정할 게 없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집사람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집사람을 봐요? 아빠는 중간에서 난처해했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완강하셨어요. 내가 왜 아들도 못 낳는 년까지 생각해야? 하니 억울하면 진실을 말해야지. 지금이라도 아들 하나 낳을 시기가 왔다면 당장 최대한 보내야겠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초조하게 듣고 있던 제 생모는 이러다가 이렇게 물거품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의지해야 해요. 제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라도 도와달라고 말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한강에라도 뛰어들어 죽겠다고 말할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던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 집의 방 한 칸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제야 엄마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엄마를 관대히 대하지 않았어요. 딸의 소중한 할머니는 계속해서 엄마를 비난하며 엄마는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데에 열성적으로 나섰어요. 정말 안 해본 짓이 없다고 해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엄마를 의심했어요. 결국 할머니는 아버지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해서 며느리에게 엄마와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어요. 엄마는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은 며느리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도록 강요하는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들 대신 딸로 태어난 나머지 할머니의 실망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엄마도 아들 대신 딸이라서 1억을 받는 건데 제가 딸이라 망쳐서 젖도 물리지 않고 쟤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런 저를 키워준 사람은 보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듣면서 더욱 더 미워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어머니인데도 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할머니가 화를 내며 제 오셨다고 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4살 연상의 언니가 있었고 어머니의 친딸이지만 제가 기억하는 언니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서 미움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하여 저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내려앉으면 사이에 끼어들었고 어머니가 없다면 저를 때리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할머니가 원하던 바대로 정해들었고 그 결과로 제 동생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할머니가 간절히 원했던 아들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아버지의 후계자로 삼아 엄마는 돈을 받고 나가야 했지만 아버지가 내쫓을 수 없다고 반대했고 할머니가 아까워해서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한 제안은 자신의 1억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정식 부인이 되어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옳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들을 낳은 나로서는 정말 부인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이미 우리 엄마와 아빠 사이에는 정이 많이 들었던데 할머니의 성화에 견디기 힘들어서 어머니와 이혼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혼당한 어머니는 제 언니를 데리고 시집을 나가셨어요. 당연하게도 제가 혼자가 되고 할머니와 엄마는 제 동생을 챙기느라 저를 방치하셨어요. 아빠가 때때로 제 챙겨주시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었어요. 저는 외롭고 두려웠는데 왜 내가 태어난 걸까? 동생보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계속해서 나를 키워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결국 내 삶은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이런 행동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계속되었고 상황은 결국 퇴학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어느 날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자아이들이 재치 있게 나를 모욕했는데 그 충격은 잊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지만 일이 커져가면서 그 부모들이 나의 평소 행동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가해자로 만들어 난감해졌고 억울하고 분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처럼 말을 믿어주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학교는 일어난 일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그 길로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이런 학교에 대한 미련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있을 때 엄마와 할머니는 동네에서 부끄러워해서 저를 아무리 들여다볼 수 없다며 나를 외면했어요. 내가 왜 자퇴 있는 사람이야, 말하는 측이니, 나야, 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를 원했는데 왜 엄마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는지 그들이 다 날 탓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차마 말을 이어나가기 힘들었어요. 그냥 온몸이 떨리며 눈물만 흘렀죠. 그러자 엄마가 말했어요. 왜 물어? 뭐 해? 뭐 하고 다니는 꼴만 봐도 다 알아. 아, 이런 것들은 뭐 하루 종일 키우느라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 얼굴이나 팔아서 나를 낳은 엄마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 정말 서러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 날밤 집을 나왔어요.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챙겨 나왔어요. 엄마의 귀금속과 아빠의 시계를 팔아 오품으로 바꿔왔고 그 돈으로 고시원에 입실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먹고는 살아가려고 국비로 배울 수 있는 미용 기술을 배웠고 미용사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 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따라주던 것이 생각나면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질 때마다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얼마 후 저는 미용실에서 막내 스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위를 제대로 잡을 줄은 몰랐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매우 만족했습니다. 나름의 성취감을 느끼며 일하는 것은 어렵기는 했지만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항상 비밀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를 그만뒀다는 말을 원장에게 해서인데 그 말이 일진이단으로 불리는 걸로 변질되어 학업 중에 장애를 이유로 퇴학당했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미용실 스태프과 손님들은 언급되는 내용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손님들은 열의를 잃어서 머리를 맞기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버티려고 했지만 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결국 관외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삶이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도 어머니와 같이 자포자기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운명 같은 첫사랑을 만나 도된다 강 회사 당시에 저는 싼 대학가 기숙방에 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은 근처 대학 정문 앞에 있어서 주로 대학생들이 오곤 했죠. 제 운명의 남자친구도 그들 중 하나였고, 그 사람은 수업이 있는 날마다 편의점에 와서 커피와 담배를 사갔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커피 값을 N1에서 원으로 계산하고는 커피 한 잔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의 작은 호의에 미소를 띠며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냈고, 그 후로 그 사람에 대한 짝사랑이 생겨나갔어요. 평소 하지 않던 화장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 역시 자주 보는 저에게 약식 뽀분이 라면으로 이념을 주거나 토스트 반을 저에게 건네주는 일이 있었어요. 입이 짧아서 그가 괜찮다면 출출할 때 먹어요라며 남은 반을 나에게 주곤 했죠. 이런 썸이 아닌 썸을 타며 설레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은근히 연애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장님 눈에도 우리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봐요. 남학생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는 은근히 와닿았습니다.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얼마 뒤부터 그 사람이 편의점에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여자친구라도 생긴 건가 싶어 체험해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치 실험당한 사람처럼 우울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2년이 조금 지나자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래도 힘들겠다고 미용사 자격증을 썩히는 게 아까워서요. 그날이 마지막 출근 날이었어요. 정들었던 곳이라 마지막이라고 해서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석구석 청소를 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그 순간 가게 안으로 그 남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군복 차림을 하고 있었고 말이에요. 금 복주머니 이우진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보니 그동안 이 사람 이름도 몰랐구나 싶었죠. 반가웠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아직도 여기에서 일하고 있었네요. 다정한 목소리로 그가 말을 걸었고 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계산을 마친 그는 망설이다가 오늘 이 끝나고 우리 만날래요? 순간 잡았던 마음이 다시 활짝 펼쳐지며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첫 데이트를 했어요. 그날 그 남자도 전에 나를 좋아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부산 본가에서 내려왔다가 영장이 나와 군대에 가게 됐다고 알려줬어요. 이름과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 이별해야 할 것 같았죠. 그러나 군대를 제대하고 혹시나 해서 편의점으로 바로 갔다가 나를 만나 고맙다며 만세를 외칠 뻔했다고 해요. 처음 듣는 고백의 감정이 요동쳤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서로 감춰왔던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는 사랑에 빠져 연인이 되었어요. 얼마 후 함께 동거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집에서 비밀리에 살면서 그는 복학하고 나는 미용실에 취직해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어요. 언젠가는 정식 결혼식을 올리는 꿈을 꾸며 우리는 3년을 함께 보내다가 남자친구가 졸업을 앞두고 나는 초보 디자이너로 거듭났어요. 이제 가위 다루는 법이 익숙해져 손님도 자주 오는 정도네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삶의 즐거움이라고 느껴졌어요. 일과 사랑이 순조로웠던 것에 비해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긴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증상이 더 심해지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생리까지 거르고 몸이 이상할 정도로 매운나른하면서 속이 울렁거리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해 테스트를 해보았어요. 결과는 선명한 2줄이 나왔어요. 보아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서 그날 밤에 테스트를 남자친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는 놀란 표정으로 이게 사실이라니 나도 좀 괴로운데 우리는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아직은 너도 학생이니까. 부모님이 알면 너도 상처받을 거라서 우리가 아직 미숙한 부모라서 제 생각이지만 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그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마음속에는 없어야 할 말을 퍼부었던 것은 상처난 마음의 표현일 뿐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나도 두렵고 무서웠는데 혼자 남겨지니 눈앞이 어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히 판단했어요. 내 몸 하나 건네주기도 힘들면서 어떻게 아이를 돌아볼 건지. 결국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죠. 파트 2. 도시 전체가 얼어붙은 추운 겨울날, 혼자 산부인과를 방문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도 모르고 살아도 되겠다며 뱃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이 생명을 끊을 자격이 있는가? 환영받지 못하고 애써 생존한 게 억울한데 내가 정작 내 아이에게 태어나는 걸 허락하지 않다니. 모든 엄마나 할머니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고 산모 수첩을 받은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남자친구는 자기 짐을 가득 챙겨 나왔더라고요. 미안하다는 편지와 100만 원을 남겨놓은 채 마음이라면 그것만 버리고 싶었지만 한 푼이 아까운 상황이라 돈을 지갑에 넣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살았던 집은 보증금 없이 3달 동안의 기간을 채우고 나왔고 그 집은 거의 대학생들을 위해 전세 대출을 받아주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가져갈 것은 옷 몇 벌과 화장품밖에 없었어요. 젊어서 배가 나오기 전까지 악착스럽게 살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눈치가 보여서 미용실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 후 대전 본가로 내려갔어요. 집 나간 딸이 미혼모가 되어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산 딸이 얼마 남지 않은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설마 할아버지 역할을 맡아야 할까 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누가 운을 빌어 내딛게 된 건 저희 집이 언제의 일도 없이 사라지고 작은 빌라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달에 찾아다닐 것이라며 속이 타들게만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부인이 아버지 앞에서 얻은 보험금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 목숨을 잃은 충격으로 어쩔 줄 모를 채 시골 한켠 병원에 실려갔다. 그런데 참 기이한 일은 어디서 그런 소식을 듣고 찾아온 그 집 여성이 집에 들어가 전부 매갈아 팔고 달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챙겨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겁에 질려 놀라는데 그러던 중에 도와줄 만한 달래주어 줄 것이 안 곳이 없는지 여쭤봤어요. 그 말에 다리가 휘청했죠. 그 일로 아버지가 떠나셨다는 사실을 믿어내지 못했어요. 그때 할머니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워지곤 했었죠. 나도 알고 싶어서 몇 일을 더 그 동네에 머물기로 결심했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고민 끝에 엄마의 주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찾아뵙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를 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주민센터 직원이었습니다. 그분은 딸 9분의 친구가 입어 권위적인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을 통해 어머니와 언니의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이후 아빠가 저를 찾기 때문에 멀리 나아가지 못하고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서울교대에 합격하자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빠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 동네를 떠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 충격이 크게 여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니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고 하시지만 그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언니와 어머니에게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물의 주소지는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고 추석이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가를 내려갔지만 마음이 더욱 무거워져서 서울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을 나오는 그 순간 터무니없이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져는 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어머니는 대신 잘 키워주신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임신부가 된 저를 보시고 울먹이며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지원아,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이처럼 울었어요. 어머니는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언니의 친구가 나의 소식을 언니에게 전하고 언니를 통해 제 사정을 들으신 어머니는 무작정 터미널로 오시게 되셨죠. 부엄니는 아버지 같다 아버지이지만 나를 믿고 저를 안아주신 그 자리로 집에서 멀리 떨어지게 이사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자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근본 할머니를 찾아가서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반복적으로 거절당했다고 하셨어요. 출소 소식에선 당신도 활주로 저를 찾았고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는 모든 것을 놓고 나간다고 하셨죠.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도움을 주려 한 것 같아서 어떻게 행동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서 다행하다며 이야기해 주셨어요. 달도 얼마 남지 않은데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제 엄마 때문에라도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무턱대고 그렇게 하라며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셨어요. 내 엄마는 나한테, 넌 나한테 계속 딸이야, 라고 했어요. 그 말에 더는 거부할 수 없었고, 그래서 부끄럽지만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언니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언니는 여전히 냉정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나에게 썼던 방을 내어주었어요. 사실은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하며 출산 전까지 지내게 되었고 이젠 집에서 아이를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곧 할머니가 되는 기쁨에 행복해하며 옷과 기저귀 같은 물건을 사기에 열을 올리고 계세요. 제가 너무 넘친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작은 방이라도 얻어나갈 생각이었는데 그런 제 의견에 큰 혼을 쳤어요. 하지만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엄마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나 때문에 우는 언니를 생각하면 나란히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치킨을 사들고 와서 같이 먹자고 했더라고요. 제가 통닭을 좋아했던 것이 떠올라서 왔다고요. 그리고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네며 앞으로의 애기 태어나면 돈 들어갈 일 많을 거잖아. 그거 챙겨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 돈은 아무리 봐도 언니의 결혼 자금 같았어요. 그래서 점게 거절을 했어요. 야, 나 정말 어릴 때부터 돈 오는 거 진짜 싫었거든요. 내가 뭘 했다고 울냐? 사람 민망하게 너랑 나랑은 좋든 싫든 자매야. 그러니까 나도 임 언어를 타려고 하는 거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받아. 이모가 내 조카한테 주는 거니까 저는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니는 자꾸 울면 앞으로 치킨은 영영 안 사줄 거라고 장난스러운 타박을 했어요. 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애써 눈물을 참더라고요. 전 그런 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날 우리 자매는 평생 흘릴 눈물을 쏟았어요. 가족 중에 유독 아픈 손가락에 있다고 하죠. 어머니와 언니한테는 제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생각하면 안쓰럽고 가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와 언니에게 말하고 싶어요. 더 이상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건강하고 당당한 손가락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당신들의 사랑 덕분에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한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도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받은 이 사랑을 아이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 어리석은 젊은 날을 지나면서 이제는 가족들의 품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아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께 행복한 날이 되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사연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기대하며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래요.